그리고 오늘 네 번째군요. 네. 예. 그렇죠.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위축돼가지고. 그 오늘 한국은행에서 이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요걸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상반기 말 가계 부채는 1,805조 9천억 원, 1,8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3% 늘었고요. 그 은행의 가계대출도 많이 늘긴 했는데, 은행 요즘 막 옥죄고 있잖아요. 예. 비은행 가계대출이 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그래서 주택 아파트값 오르니까 주담대도 늘고, 또 전세값 엄청 올랐잖아요. 뭐 예. 평당 1억이라고 하던데 전세자금도 늘고, 그 뭐 비투니 뭐 가상화폐니에서 신용대출, 그러니까 다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좀 문제는 아니고 좀 주목할 만한 게, 이 국내 가계부채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지금 2030 세대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20대 30대 차주가 차지하는 잔액 비율이 무려 27%, 거의 3분의 1이네요. 3분의 1. 네. 그러니까 이게 뭐 B2 영끌이랑 아마 연관이 있을 텐데, 특히나 올해 그리고 작년 그 좀 은행권 이슈 중에 하나가 인터넷 은행이었잖아요. 그래서 한은이 분석하기에 이 청년 2030 세대의 빚이 많이 늘어난 거는 좀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이 대출에 대한 접근성, 이게 굉장히 좀 많이 그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은행을 빚이 늘어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청년층이 뭐 본인이 빚을 내서 뭐 집을 사든 뭐 투자를 하든 이건 뭐 나쁘다고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소득 하위, 그러니까 2030 세대 차주 중에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청년이 취약 차주 비중이 7%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2030 세대의 차주 중에서 취약 차주가 7%인데 이게 좀 다른 연령층 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해요. 다른 연령층 6%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혹시 그 차코인 사신 거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아마. 차코인 사셨으면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층이 빚이 늘어난 것도 주요 특징인데, 또 다른 그 살펴봐야 할 특징 중에 하나로, 특히 저소득 청년층의 차주 구성 중에 좀 취약 차주가 많다, 평균보다 많다라는 게 좀 문제가, 뇌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직관 경제에서도 그 토스뱅크나 K뱅크 얘기하면서 이 인터넷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늘리면서 살펴봐야 될 게 건전성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한은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확대되면서 연체율 상승이 우려가 된다라고 이제 그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좀 이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중저신용자, 소위 말하는 이 대출 절벽을 좀 완화해 보겠다라는 취지랑 좀 상충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석을 내놨냐면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계획대로 인터넷 은행들이 확대할 경우 연체율이 지금 한 0.7%에서 올해 말 1.3%. 두 배죠. 네. 그래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 중에는 최대 2.2%까지 연체율이 상승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왜 이렇게 빨리 드냐? 이 중저신용자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1년이 지난 뒤, 그 대출이 1년이 지난 뒤 시점에서 연체율이 상당히 빠르게 된다고 해요. 그거는 1년 만기가 돼야 연체가 생기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고신용자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0.1에서 0.3%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가 되는데, 왜냐하면 고신용자들은 만기 연장도 쉽고, 그다음에 자기가 당장 A은행의 만기가 끊긴다 해도 다른 데서 신용도가 높으니까 끌어올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잖아요. 근데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 취급 1년이 지나면 연체율이 3.8%. 말씀드린 순간 마이콜님이 5억 원을 슈퍼챗을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이 지나면은 연체율이 6.7%.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은행 좋잖아요. 막 이렇게 편리하고. 하지만 이 중저신용자 확대라는 이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대출 건전성, 이 연체율 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앞으로 토스뱅크도 그렇고 K뱅크도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좀 이런 부분을 또 염두해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한은이 어떻게 분석했냐? 대출의 위험도가 커질 수 있으니까 이에 상응하는 자본 확충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제가 토스뱅크 이제 영업 시작할 텐데 이 은행의 자본 확충 문제 요걸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네. 예. 그 마지막 끝으로 좀 이번 보고서에서 재밌었던 게 2030 청년층 빚 늘어서 위험하다. 뭐 1800조가 넘어서 뭐 GDP 대비 뭐 2배가 넘어서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한은이 끝에 기준금리가 여기서 지금 0.5% 그러니까 0.75%에서 1%로 올라도 가게들이 이자 부담을 감내할 수가 있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올리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내 10월, 11월 중에 아마 한 차례 더 올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은행이 물론 이 정부가 지금 굉장히 그 아파트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서 대출을 막 엄청나게 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한은도 옆에서 좀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한은이 좀 현재 그러니까 이미 0.25%포인트를 한 번 올렸잖아요. 이때 가계 연간 이자 부담 규모가 한 2조 9천억 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면은 이자 부담 규모가 5조 8천억 원이어서 좀 뭐 연간으로 본다면은 1인당 연간 이자 부담 규모가 271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달이나 11월 중에 소폭의 금리 인상을 하겠습니다라고 좀 예고를 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2030의 대출 늘어나는 부분을 오늘 제가 점심에 그 취재원하고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좀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은 이렇게 부동산, 그러니까 집을 산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들하고 얘기한 거니까 보통 이제 20대 때 취업하면은 대충 쪽방 원룸 이런 데 살다가 이제 월세 내고 살다가 또 돈 좀 모으면 이제 전세 사다가 그다음에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 이제 자기 집 마련하는 이게 보통 한 40대 뭐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의 주요 매수 세력이 20, 30대가 아니라 40대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20, 30대들은 특별히 그때 돈을 크게 빚을 낼 일이 별로 없어요. 없죠. 근데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20대건 30대건 내가 40대가 되는 10년을 기다리면 영원히 저기를 닿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장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그 집을 가지고 누군가 매수세라는 게 이전에는 40대, 50대가 있었다가 40대, 50대도 집을 사야 되는 상황에서 20, 30대가 동시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시장에 수요자로. 그러면 집의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자는 40, 50대에서 20대, 30대로 2배로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가격이 확 올라버린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내가 집을 살 정도의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못하는 20대, 30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10년 후에 40대가 된들 집을 살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판단이 돼요. 집값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있는 거라도 투자를 해서 불려서 집을 사야 돼요. 그러면 빚을 내서 코인이든 주식이든 사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20, 30대의 가계부채, 그러니까 그 부채 증가가 이게 그 주택 가격하고 연동돼서도 이게 많이 좀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해온 건데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번졌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MZ세대라고 불리는 좀 젊은 친구들이 말을 안 듣는다. 저 M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회사 가도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없고 자꾸 다른 짓만 하고 막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회사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우리 꼰대들이. 그거를 진짜 그 세대가 뭔가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과거에는 내가 이 회사에 열심히 다녀서 승진을 하고 임원이 되고 해서 돈을 이렇게 좀 더 월급이 올라가면 내 상사만큼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는 게 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충성을 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게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딱 봐도 이 회사에서 백날 다녀봐야 내가 이 돈 모아가지고는 절대 집을 못 사. 그리고 저 위에 나보다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곳으로 보이는 우리의 상무님, 전무님은 전세야. 하나도 안 부러워. 어차피 내가 상무 전무 돼도 저 월급 가지고 못 모으니까. 근데 저쪽 구석에 있는 우리 과장님은 저기 집에 뭐 강남에 집이 2채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을 배우기 위해서 상무님을 쫓아다닐 것이냐 아니면 재테크를 배우기 위해서 과장님을 쫓아다니냐고 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과장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 인상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자산 시장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기업 문화라든지 급여 체계의 문제, 뭐 그리고 열심히 급여를 받아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지만 그 정당하게 받은 그 보상을 가지고 내가 주식이라도 투자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정당한 보상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오늘 점심에 하면서 야 이게 참 부동산이 많은 걸 바꾸는구나. 더하면 저출산도 저는 부동산의 그 가격 그쵸. 상승에 좀 굉장히 큰 영향이라고 봐서 왜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게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현실이 되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그쵸. 게. 네. 당장 아기가 있는데 내쫓긴다? 이건 엄청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집값 상태에서는 낳을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쵸. 이 부동산 가격 때문에 좀 태어났어야 할 수많은 아기들이 좀 태어나지 못하는 것도 좀 마음 한편엔 좀 울적한. 네. 알겠습니다.